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6번째 시간 고대 국가의 발전 두 번째 중에서 제6강 백제의 발전과 중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6강 백제의 발전과 그리고 중흥에 대해서 백제가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를 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고구려가 중앙 집권국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봤죠. 태조왕 때 첫 번째 중앙 집권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어졌고 4세기 중반 고국원왕 때 위기가 찾아왔으나 소수림왕 때 중앙 집권국가를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5세기 때 강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백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백제라는 나라가 어떻게 중앙 집권화되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백제도 그게 유이민 집단과, 유이민은 이동해서 온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착민 집단이 역시 연합해서 만든 나라인데, 백제 같은 경우도 고구려와 동일하게 이 유이민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갖다가 건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유이민 중에서도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기원전 BC 18년에 온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즉 백제가 건국이 되게 되죠. 초기에 수도는 위례성, 한성으로도 불리는 곳이죠. 오늘날의 서울 인근 지역에 이렇게 수도를 갖다가 건국하게 되는데, 이 백제 집단은, 이 유이민 집단이 어디에서 내려온 집단이냐, 바로 고구려에서 내려온 집단이 되겠죠. 고구려에서 내려온 집단인데, 그래서 백제 건국 초기 세력은 어디에서 내려온 세력이다?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인데, 이를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유이민 계열이 백제를 건국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것하고 같이 나오냐면 돌무지 무덤은 전형적인 고구려 초기의 무덤 양식인데, 대표적인 고구려 초기의 돌무지 무덤 양식으로 뭐가 있냐면 장군총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와 비교해 가지고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같이 출제가 된다면, 이 백제가 고구려 유이민 집단에 의해서 건국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림 자료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제도 역시 시기적으로 한번 해보면, 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가 좀 내용이 역시 많습니다. 다음이 5세기, 6세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백제도 역시 초기 연맹 왕국 단계에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백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시면, 지금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크게 초기에 보면, 자, 고구려가 이렇게 있고, 고구려 유이민 집단이 사만으로 내려오는데 마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한, 그죠? 여기가 진한, 그리고 여기가 변한,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원래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예전에 했던 내용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마한이 주도권을 잡아간다고 했죠. 마한 중에서도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여기에서 누가 배출된다? 왕이 배출되고 대표자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온조 세력이 내려와서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백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어떤 나라를 세웠다고? 백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후 이 백제국이 점점 성장하여 목지국도 잡아먹고 마한 전체를 잡아먹으면서 이 마한이 백제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연맹 왕국 단계로 있던 이 백제가 언제부터 중앙 집권국가로 나아가게 됐느냐? 바로 3세기 때 고위왕 때부터입니다. 고위왕 언제 때 인물이 되겠다? 3세기 전반에 걸친 인물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234년부터 286년까지 존재했던 인물로서 이 고위왕 시기 때 백제는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때 고위왕 때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보느냐? 첫 번째,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영토를 넓힙니다. 영토를 넓히는데 어디 영토를 넓혔느냐? 바로 목지국을 갖다가 이때 합병을 하죠. 조금 전에 봤죠. 여기에 있는 이 목지국, 마한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목지국을 이때 합병을 하고 관제도 정비를 합니다. 관제를 갖다가 정비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때 육자평제 그리고 16관등제를 갖다가 마련을 하게 됩니다. 관등이라는 것은 관리의 등급 체제를 갖다가 말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16개의 관등 체계를 만들었고, 참고로 나중에 다 같이 보겠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는 10여 관등제입니다. 12여 관등제. 왜 10여 관등제라고 하냐면 조금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10여 관등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와 아울러서 공복도 제정을 합니다. 공복은 뭐냐? 공식적인 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들의 공식적인 복장, 관복, 공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국가적 체제를 갖다가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왕권도 강화하여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역시 형제상 속에 왕위 세습을 통해서 왕권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보다시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등을 통해서 보다시피 이런 업적을 통해서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3세기 때 마련을 하고, 백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바로 4세기 때 이다운 왕이 매우 중요하겠죠. 바로 그 유명한 어느 왕이 되겠다? 바로 가장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이 됩니다.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 시기 역시 4세기 전반에 일컬어지는 왕이 되겠죠. 이때 드디어 백제는 중앙집권국가를 완성하게 됩니다. 중앙집권국가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특이한 점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만들었을 때가 태조왕 때였죠. 1세기 말이었고, 중앙집권국가를 완성시켰을 때가 4세기 말에 소순이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제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이 훨씬 늦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빠르게 중앙집권국가를 갖다가 완성하게 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중앙집권국가를 빠르게 완성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가장 크다란 이유는 어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이점을 통해서 바로 중앙집권국가를 빠르게 완성하고, 또한 백제 같은 경우는 이때 전성기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가장 전성기를 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보시면 왜 이때 그러면 중앙집권국가를 완성했다 보느냐? 일단 역시 구체적인 업적을 보면 첫 번째, 마한 전 지역을 이때 정복을 하게 됩니다. 마한 전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또한 두 번째, 다른 국가와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거나 진출을 하여 중국의 요소지방과 그리고 산동 지역 그리고 일본의 큐슈 지역으로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선생님 지도를 갖다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자 보시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중국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흐르는 강이 이렇게 있죠. 이 강을 갖다가 무슨 강이라 부르냐면 요하라 부릅니다. 요하. 그래서 이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뭐라 부르냐면 요동, 서쪽을 요서라 부르고, 여기에 툭 있는 여기를 갖다가 튀어나왔다 해서 반도라 부르겠죠. 근데 요동 지역이기 때문에 요동반도. 참고로 여기 있는 반도가 무슨 반도냐면 요서반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반도는 산둥반도입니다. 산둥반도가 되는데, 백제 같은 경우는 이때 어디로 진출했다? 이렇게 해서 백제가 가장 전성기를 갖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이때 요서 지방과 그리고 이 산둥반도로 진출하고, 일본의 큐슈 지역으로도 이렇게 진출하는 이러한 업적을 남겼던 왕이 바로 근초고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와 함께 이 요서, 산둥 그리고 큐슈 지역으로 하사표 지역을 표시하는 이런 지도가 나오면, 아, 근초고왕과 연관성 있는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을 갖다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 드디어 역사서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역사서도 편찬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때 편찬된 역사서가 고흥이적은 서기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되고, 왕권도 역시 강화되어 왕위 세습이 기존의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드디어 변화되게 되어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게 되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세기 말, 침류왕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침류왕은 딱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침류왕 4세기 말 대표 인물인데, 업적은 딱 하나만 해요. 이때 백제가 불교가 수용되었더라.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4세기 근초고왕 때 빠르게 중앙집권국가를 갖다가 완성시키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백제는 5세기 접어들면서 커다란 위기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왕들을 갖다가 쭉 찍어보면 비류, 계로, 문주 그리고 동성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모두 다 백제가 어떠한 시기다? 위기를 맞이했던 시기다. 그러면 왜 이 5세기는 백제가 위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되느냐? 고구려가 5세기 집권자가 누구였죠?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집권했던 사람이 강경투 대왕, 그리고 5세기 전반적인 집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장수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장수왕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다?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 직접적인 타격을 갖다 가장 많이 받았던 국가가 바로 이 백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세기 때의 그 위기를 갖다가 통째로 맞이했던 왕들이 비류, 계로, 문주, 동성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왕들은 이러한 장수왕의 무슨 정책에? 남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비류왕은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무슨 동맹? 나제 동맹. 나제 동맹은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체결했다는 거고, 계로왕 같은 경우는 전투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전사를 갖다가 하게 되고, 문주왕 같은 경우는 수도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천도를 하게 되죠. 수도를 갖다가 천도를 하게 되더라. 어디로 천도를 하느냐? 웅진성으로 수도를 갖다가 천도하게 됩니다. 그럼 수도가 지금 보면 위례성이 첫 번째, 웅진성이 두 번째,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성왕 시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다시금 백제가 회복을 갖다가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무슨 동맹을 체결하냐면 신라와 나제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결혼 동맹을 갖다가 체결하면서 드디어 6세기 때 이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다시금 이 세기를 갖다가 백제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중흥기라고 부르는 거죠. 중흥기. 중흥이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다시금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중흥기를 맞이했던 왕이 두 분이 계시죠. 그게 첫 번째가 무령왕 그리고 성왕이 됩니다. 백제는 왕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근초고왕이 1순위고 그 다음으로 출제가 되는 분이 이 성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왕을 보기 전에 먼저 무령왕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령왕 때 이렇게 되면 다시금 중흥기를 맞이해서 왕권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22담노란 것을 설치를 합니다. 담노는 뭐냐면 왕족을 갖다가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를 지방에 22군데 설치했다는 거죠. 왕권 강화와 연관성이 있겠더라. 두 번째, 중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죠. 구체적으로는 중국 남조와 교류를 갖다가 활발하게 하게 되죠. 이를 잘 나타내 주는 게 무령왕의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은 대표적인 벽돌 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벽돌 무덤 양식은 우리나라 무덤 양식이 아니라 중국의 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발전을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제2의 부흥기 혹은 중흥기를 맞이했을 때 왕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오늘 지금 볼 성왕이 되는데, 일단은 이때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다시 천도합니다. 수도를 갖다가 다시금 천도를 하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천도하느냐, 사비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백제의 수도가 세 차례 옮겨졌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위례성, 두 번째가 웅진성, 세 번째가 사비성으로 이렇게 수도를 갖다가 천도를 하게 되고, 국호도 변경을 합니다. 이때 국호도 변경을 갖다가 하여, 이때 국호를 갖다 뭘로 일시적으로 바꾸냐면 남부여로 국호를 일시적으로 바꾸고, 또한 중앙관청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합니다. 중앙관청, 즉 중앙부서들을 갖다가 재정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관청을 갖다가 22부로 개편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방제도도 정비를 하고, 지방제도도 정비를 갖다가 하고, 또한 이때 드디어 신라와 연합하여 어디 지역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냐면 드디어 한강유역을 되찾게 됩니다. 어디 유역을? 한강유역을 다시금 확보하게 됩니다. 한강유역을 갖다가 다시금 신라가 아마 한강 상류를 갖다가 확보하고 백제가 한강 하류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데, 이때 신라가 배신을 하죠. 즉 신라의 배신으로 다시금 찾았던 이 한강을 갖다가 빼앗기게 되고, 이후 이 성왕이 직접 이 신라를 갖다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가 끝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전투냐면 관상성 전투가 되겠죠. 관상성 전투에서 554년이 됩니다.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이후 백제는 계속해서 세력이 힘이 약화되게 되고, 이후 백제는 계속해서 이제 어느 나라를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신라를 갖다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백제도 역시 그래퍼로 발전 과정을 저번 시간에 고려 그래퍼를 한번 봤다면, 백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장을 갖다가 쭉 하다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겠죠.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가 5세기 때 약화되었다가 6세기 때 어느 정도 힘을 키웠다가 다시금 신라의 배신으로 이렇게 힘이 약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나라가 백제가 되겠더라. 그래서 백제를 갖다가 볼 때에는 역시 근초고왕과 지금 보시는 근초고왕 그리고 성왕을 갖다가 조금 잘 체크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5세기 때의 위기적 상황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모습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는
삼국시대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 보고 동시에 한꺼번에 이와 유사한 삼국시대 혹은 고대 국가의 기출문제를 갖다가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